안녕하세요. 뉴스 연구소의 알전합니다. 알짜배기 정보 많이 많이 알마니. 일거양득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이득을 얻는다. 일타쌍피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란 사태. 일부 뉴스 보도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도를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까지도 스텔스까지 주변으로 동원되면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란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비켜라. 신정국가 어때서 독재하기 딱 좋은 나라인데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거양득, 일타쌍피의 전략인데 그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으로 어떻게 일타쌍피를 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잖아. 자, 그러면 이란의 먼저 이 시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시위가 본격화된 건 경제난이 직접적인 계기였죠. 그랜드 바자르의 상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MBC는 1월 12일 보도에서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다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1월 11일 경제난과 정치 억압에 반발한 시위가 여러 도시로 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위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부 보도는 상당히 광범위한 확산을 언급합니다. MBC 1월 12일 보도에는 31개 주 180여 개 도시로 시위가 확산됐다는 현지 관측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란 당국이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면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YTN 등 여러 매체가 당국의 인터넷 차단의 강화를 공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의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사상자 규모입니다. 동아일보 1월 15일 인권단체 이란 인권 추정으로 사망자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지금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인권단체마다 추정치가 크게 엇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고 수백에서 수천 명 사이 범위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1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12,000명을 넘어 2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압 방식도 매우 강경했다는 보도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SBS와 동아일보는 보안군이 실탄과 산탄총을 사용했다는 목격담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조준 사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이죠. 23세 여성 그 뒤에서 저격수 소총에 쏜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요. 또한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이 국영 방송에 나와 자백하는 장면이 방영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당국이 사형 경고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26세 남성이 교수형에 처하는 아주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지금 이란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강경 진압 이후에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MBC 1월 17일 뉴스에 따르면 강경 진압 이후 거리 시위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계엄령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도 비슷한 시기 가시적인 시위는 줄었으나 긴장감은 여전하다.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 정부가 물리력과 통신 차단 그리고 공포 정치로 일단 시위를 일시적으로 억눌렀지만 경제난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에서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장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경제난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고 이 정권을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실상 이란의 경제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이란의 경제 제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급격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추가 경제 제재 카드라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1월 12일 트럼프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관세를 25% 때리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는 1월 15일 트럼프의 이란 제재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관세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쉽게 말하면 군사 옵션은 리스크가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을 옥죄겠다는 것입니다. 조선비즈는 1월 14일 트럼프 1기 때도 최대 압박 전략으로 이란 원유 수출을 거의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는 1월 16일 이번엔 2차 제재,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겠다고 방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칼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경제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1월 13일 중국이 제재를 받는 이란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정유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군사 옵션도 사실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1월 15일 보도는 미국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고 동아일보 1월 15일 기사는 트럼프 측근들이 군사 옵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건 실제 공격보다는 압박의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 제재는 단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원은 1월 14일 이란, 러시아, 북한이 무기 기술 자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러시아와 북한으로 흘러가는 자금줄도 함께 막을 수 있다는 논리라는 것이죠. 사실상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땅굴을 파서 침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납치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굴 파는 기술 누가 알려줬을까요? 북한이 당연히 알려줬겠죠. 북한은 어떠한 기술을 전수받았을까요? ICBM, 그 미사일의 그 사거리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이란이 드론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정황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전략은요,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고 북한의 자금줄까지도 압박하겠다는 일거양득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한겨레는 1월 16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이란 압박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클링크 동맹 전체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군사력 대신 경제 제재로 특히 이란 원유를 사는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이란, 러시아, 북한 전체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큰 궁금한 것은 중국이 왜 석유 시장에 발을 들였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가장 궁금한 것은 중국이 어느덧 왜 석유 패권의 경쟁을 주도하려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이란 원유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가진 카드는 뭐고 미국은 그걸 어떻게 해서 무력화하는 걸까요? 먼저 히토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히토류를 무기로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장난질을 많이 쳐왔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군사장비의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매일경제는 1월 10일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이랑 일본이랑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분쟁할 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서 일본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죠.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중국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1월 12일 뉴스에는 히토류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고 동맹국 간 협력 채굴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도 그 히토류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요즘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히토류를 다시금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신문 1월 13일 중국의 히토류 갑질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는요. 히토류 장악력이 중국이 8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5년도 기준 중국의 히토류 의존도가 40%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히토류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중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것이 석유 시장 장악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1월 13일 보도는 중국이 제재를 받는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원유를 대거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유는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한국경제 1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이 원유를 정제해서 정유 제품으로 재수출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은요,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에서 아주 싼 값의 원유를 사다가
정제를 합니다. 정유해가지고 제값 주고 파는 그러한 되팔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석유 시장 패권 장악, 그리고 마지막 달러 견제 전략입니다. 중국은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연합뉴스는 1월 10일 중국이 이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위안화나 현물 교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1월 15일 중국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독자 결제 시스템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뭐냐면 국제은행 간 통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계좌이체,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인데 이제는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1월 16일 사설은 위안화 국제화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 1월 17일 분석 기사는 중국의 달러 견제 시도는 장기 전략이지 당장 달러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레버리지가 약해지자 제재국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 정유 경쟁력을 확보하고 달러 의존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은 미국의 2차 제재, 즉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관세 금융 제재 앞에서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게 관세 25%를 때리겠다. 결국엔 중국에게 25%를 이상을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 관세가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만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세금을 때려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게는요, 엄청난 타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란 사태와 트럼프의 경제 전략, 그리고 에너지 전쟁 속에 중국의 속내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르고 그건 곧바로 우리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매일경제 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안보 동맹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이란과 무기기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건 이미 여러 매체가 보도한 사실입니다. 조선일보 1월 16일 사설은 이란 제재 강화는 북한 자금줄 차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엔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경제 협력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국이자 핵심 경제 파트너입니다. 중앙일보 1월 15일 칼럼은 한국은 가치 동맹이자 경제 동맹이 미국과의 공조가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미 공조가 왜 필요한가? 이건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를 미국의 상당 부분 사실상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깊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현 국제 질서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이란 사태를 보면서 에너지 전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친미로 가야 되느냐, 친중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한미동맹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는 중국을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 알찬 정보로 뵙겠습니다. 뉴스연구소 알잖아였습니다. 알짜배기 정보 많이 알마니 감사합니다.